우리가 지난주에 한 게 이제 시장 실패에 관한 내용들까지 수업을 진행을 한 걸 알고 있는데, 맞죠? 자, 이제 시장 실패에 이어서 이제 정부 실패 현상들에 관한 내용들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0년대에 이제 거대 정부가 탄생했고, 거대 정부는 정부의 재량권 자체가 지나게 커졌다. 그래서 재량권을 남용해서 각종 여러분들 문제점을 야기했고, 그걸 묶어서 우리는 지금 얘기한 식으로 뭐라 했다? 정부 실패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 실패를 대표하는 것들 11가지 형태가 쭉 나왔는데, 자, 1번 나온 거 내부 목표와 사회 목표의 괴리. 이걸 달리 얘기할 때는 뭐라 그래? 조직 목표의 내부성에도 같은 말이고, 그지? 그 노란색으로 쓴다고 특별한 의미를 두지 말라. 요 내부성을 다른 말로 사적 목표의 설정을 얘기합니다. 자, 이건 뭐 설명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정확하겠습니다. 사회 목표는 사회 전체를 위한 목표라고 말씀드렸고, 이 사회 목표를 얘기하던 목표의 성격이 추상성을 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잊어버리고, 관료의 고위관리의 이익과 직결된 목표를 사실상의 내부 목표로 설정한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거 같은 말이고, 이를 대표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니스카넨의 관료의 예산 극대화 무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능력과 명성을 외부로 과시할 목적으로 보다 많은 예산 배정에 주력하고, 그래서 적정 공급에 비해서 2배 해당되는 과다 공급 자체가 발생함으로써 정부 실패 현상을 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조직 내의 비능률과 거기 이제 비용의 체증화란 말이 나왔는데, 자, 이 비용의 체증화 자체는 뭐로부터 출발한다고 얘기했냐? 거기 8번 보세요. 정부 실패 쌍가루 8번. 정부 산출의 정의 및 측정 곤란성. 그걸 보통 정부 산출물의 무형성이라 그러죠. 그럼 정부 산출물이 무형성을 띠니까 어디까지 공급할지 종결 메커니즘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효과는 고려하지 않고 계속 비용이 투입되는 현상들, 그걸 비용의 체증화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쌍가루 8번에 정부 산출물의 정의 및 측정 곤란하고, 쌍가루 9번의 최저성과 종결 메커니즘에 결여하고,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비용의 체증화는 다 같은 맥락으로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간에 정부 실패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 자, 쌍가루 3번에 정부 개입의 파생적 효과가 그런데 이것을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얘기하고, 파생적 효과 같은 말입니다. 파생적 효과, 파생적 외부 효과, 파생적 외부성 몽땅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차적 효과를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얘기하네. 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자체를 위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자체하고 여러분들 보유세를 몽땅 다 여러분들 인상을 시켰죠. 근데 가진 자들 자체가 여러분들 그러면 집을 팔 수 있는 탈출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탈출구마저 없다 보니까 가진 자들 어떡합니까? 이왕이면 그래요. 정부 이렇게 나온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집 10억짜리 20억을 이렇게 해서 20억을 올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의 앙등을 가져오죠. 그래서 현 정부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을 얘기할 때는 탈출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을 얘기하거든. 그럼 이런 것들도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바로 정부 실패에 들어가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사례가 주어지고 사례와 관련된 정부 실패 현상을 묻는 문제들이 등장을 해왔어요. 7구 문제에서도 작년 대한 문제가 등장했었고, 그런 문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쌍가루 5번에 보시면, 쌍가루 4번에 소득 배분의 관여와 권력 배분의 불공정성 나왔죠. 이 권력 배분의 불공정성 자체를 대표하는 이론이 있다고 배웠죠. 뭐 배웠어요? 포획 이론이 있고, 또 하나 지대 추구 이론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시카고 학파의 스틸 걸로가 얘기한 거고, 지대 추구 학파를 얘기할 때는 보우진 학파의 툴락이 얘기해. 이걸 뭐 사다리꼴 모형이라고 정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경제학 공부할 때 그렇게 하지만은 행정학은 이 지대는 뭐라 했어요? 자리값이라 그랬죠? 그 자리값 자체가 국민의 세금 자체의 전이가 돼.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걸 이제 보통 이제 사회적 낭비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사회적 낭비. 그러니까
요놈하고 요놈 자체는 내용이나 의미는 거의 같지만 자리값이라든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좋지 못한 일에 사용되는 경비, 사회적인 낭비 이런 말이 나오면은 뭐다? 지대초구 이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랑 내용 같지만 굳이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때는 지대초구 이론은 뭐가 나온다? 자리값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낭비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나오면 요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에 들어간다. 포획이론은 뭐 설명 안 해도 할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지금 얘기한 권력 배분의 분리 공정성과 관련된 정부 실패 현상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쌍그로 7불의 이익과 손해의 분리, 이걸 달리 얘기할 때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비용과, 그렇죠? 편익의 절연, 이렇게 얘기하죠. 비용과 편익의 절연. 혈세를 국민들이 납부했다. 그럼 궁극적으로 국민의 뭘로? 편익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이것이 연결되지 않고 단절되는 걸 얘기합니다. 손해를 비용 그러고 이익을 편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거기에 그 쌍가로 10번과 쌍가로 11번은 몽땅 다 여기 들어가. 조직 목표의 내부성과 관련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A 부처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B 부처보다 여러분들 최신기를 사용한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능력 있는 부처는 A 부처야, B 부처야? A 부처.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목적으로 최신 기술에 집착하는 현상, 그걸 사실상의 내부 목표를 설정한다. 그 지금 얘기한 식으로 내부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쌍가로 10번, 쌍가로 11번 몽땅 다 지금 얘기한 식으로 아까 얘기한 1번 내부 목표와 사회 목표와의 괴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어떻게 연결되는지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정리할게. X에 뭐가 있어요? 비율성이 있다 그랬죠. 라이벤스타인의 X의 비율성.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인 효율과 비효율을 얘기할 때는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극대화시키는 것들이 보통 효율을 얘기하는데, 이때 X는 여러분 또 다른 이라 그러죠. 또 다른 효율과 비율이 있다. 또 다른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또 다른 비효율 자체를 얘기할 때는 행정관리상의 특수한 요인에 근거한 비효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행정관리상의 특수한 요인에 근거한 비효율을 대표하는 것은 뭐가 있어? 두 가지. 정부가 공급하는 제한은 독점적 공급이죠. 그럼 독점적 공급을 얘기할 때는 경쟁력 상실을 가져안 가져와. 가져오죠. 그래서 도덕제희와 같은 비효율이 발생해야 해. 하죠, 여러분들. 또 하나, 투철한 사명감이라든가 공직윤리의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 이것에 근거하여 또 마찬가지로 나태한 근무 태도를 보여주고 이것에 근거하여 비효율이 발생하죠. 여러분들 자원 배분의 비효율이 아닌 또 다른 비효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X의 비효율 자체는 두 가지 형태. 하나는 뭐야? 독점성 얘기했고 또 하나 투철한 사명감의 결여, 그 다음에 공직윤리의식의 부재 이런 것들이 X의 비효율과 관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실패 현상은 여러분들 뭐 출제에 자주 거론됐기 때문에 출제라면 답의 형태를 체킹해서 가져가야 돼. 난 그 밑에 이제 정부 개입의 수요의 측면하고 공급의 측면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얘기 안 했구나. 거기서 수요의 측면에 보시면 여러분들 정치인의 단견이란 말이 나오죠. 이 정치인의 단견도 정부 실패에 들어가죠. 이 정치인의 단견 자체를 다른 말로 높은 시간적 할인율이라고 얘기해서 했어요. 높은 시간적 할인율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게 이렇게 얘기했을게요. 자, 여기 보자. 제가 A 사업이 있고 B 사업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단기하고 장기로 나눠서 얘기했지. 그래서 A사업 단기적으로는 커다란 여러분들 뭐 이익을 가져오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국가 전체는 손실을 가져오는 사업이 A고, B사업은 단기적으로 손실을 가져오지만 점차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체 국가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온 사업이 있다. 그럼 선출직 관료 같은 경우에는 이 A사업과 B사업을 비교해 볼 때 내년도에 총선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 정책 공약으로 내세우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추진하는 사업은 A사업이야, B사업이야? A사업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왜? 단기적으로 효과나 성과가 보여주는 것이 내년도 총선에서 유리하죠, 여러분들. 이걸 정치인의 단견이라 그러죠. 먼 걸 바라보지 못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 정치인의 단견 자체에 근거하여 여러분들, 얘 뽑아주면은 우리 마을에 도서관 만들어주고 뭐 만들어주고 군인들 월급 200만 원 주고 그런 얘기 나오죠. 윤석열이가 참 여러분들 왜 내가 그 양반이 잘못하고 있는 게 사병 월급을 200만 올려주잖아. 그럼 여러분들 군무원 월급은 얼마 올려줄 거야? 파생되는 부상한 월급 얼마 올려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자극적인 발언을 토대로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뱉었으면은 말 자체가 가지고 파고 효과를 따져야 돼.
지난번에 잠깐 나온 거 보니까 뭐 비슷한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뭐 이게 뭐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그냥 남불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다 여거예요. 그렇습니까? 정치의 단견. 그럼 이런 정치의 단견 자체에 의해서 가수요를 가져온 거죠. 수요죠. 초과수요를 가져온다고. 초과수요. 뭐 해준대.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수요 측면에 여러분들 정치의 단결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 정치의 단결을 정치의 높은 시간적 할인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수요 측면 자체를 얘기할 때 과도한 정책 수요의 팽창이란 말이 나왔나? 과도한 정책 수요를 얘기할 때는 여기 보자. 정부의 능력은 열인데 일반 시민의 요구는 15을 얘기해. 그럼 여러분 15을 이고 가면 여러분 정부는 과부하에 의해서 망가져 안 망가져? 망가지겠죠. 그걸 지금 과도한 정책 수요의 팽창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달리 얘기할 때 과부하 민주주의라고도 얘기합니다. 뭐란다? 과부하 민주주의. 그러니까 제보제 과부하 민주주의 나와도 지금 얘기한 정부 실패 현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수의 측면이고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보상 체계의 왜곡 나온 거 있죠. 자, 이건 제가 이런 얘기했죠. 여기 보자. 선술직 관료 자체를 얘기할 때는 특정한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 부동산 침체 문제가 발생했고 청년 실업 문제가 발생했어. 그럼 여러분들 무조건 이것은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무조건 해결해야 한다. 해결의 당위성만을 얘기해. 굳이 방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잖아. 그 모든 공이 이 문제를 제기한 선출직 관리한테 공이 들어가. 근데 만약에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못하고 실패했다 그러면 실무진들한테 집행관료한테 책임을 전가시키죠. 이게 지금 얘기한 식으로 뭐라 그런다? 정치적 보상체계의 왜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뽑아주시면 이러이러한 문제를 몽땅 다 제가 사회해악을 다 문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요새 그런 거 생각해보세요. 공약을 내세우는 거 보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나를 뽑아주시면 이러이러한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거 보고 여러분들 많은 사람, 야, 저 사람 뽑아주면 뭐 아까 얘기한 식으로 뭐 해준대. 또 수요가 발생이 안 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이것도 수요의 측면에다가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수요 측면을 대표하는 것들 정치의 단견, 그 다음에 비용과 편익의 절연, 과도한 정책 수요의 팽창, 정서 보상 체계 왜곡까지 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까지 시험제라면 굉장히 깊게 나오는 건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나올 기원성이 있어요. 자, 군무원 시험하고 일반 행정 시험하고의 차이점을 굳이 얘기하면은 군무원 시험은 약간 문제가 삐딱한 문제가 나와. 출제하는 사람들 자체가 문제가 약간 삐딱한 애들이 문제를 내나 봐. 그래서 지금 얘기한 식으로 일반 행정 문제보다는 약간 좀 삐딱한 문제가 나오는데 삐딱한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변별력을 높여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영어가 여러분들 공인영어로 대체가 됐지. 그럼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들 과목 가운데 하나가 전공 과목이에요. 그래서 행정 문제가 어렵게 나와요. 약간은.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범죄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 범죄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내용을 좀 정리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어제는 근데 이제 그 얘기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자기네 쪽으로 이렇게 그걸 보여주더라고. 그 안내하면서 건물이 이렇고 뭐 여기도 있고 뭐 저거 애들이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뭐 안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생님 좀 뭐 강의를 뭐 더 이상 할 생각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정리할 입장인데 뭐 못 한다고 얘기했고 우리 노량진 바닥을 한번 쭉 보니까 애들이 없어. 늘 그래 캣밥 알죠, 여러분들? 캣밥 먹는 데가 농담이 아니라 4분의 3이 문을 닫았어. 그 노량진에 여러분들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대규모의 학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뭐 명칭을 안 대도 알게야. 이게 찬양의 대비사는 학생이 없어. 학생이 없어. 그래서 학원들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준비하는 애가 많다 적다? 많이 적어진 거예요. 진짜 많이 적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혼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겠지. 인강을 도대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들 그 인강 갖고 공부할 때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많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제 그 관계자도 얘기하는 게 제가 알기는 정보도 많이 뽑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등장하든지 간에 이쪽 지금 여러분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쪽 분야 군무원 쪽은 인원수를 많이 뽑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군무원이 되고 나면은 가장 공기 많은 게 근무는 어디서 합니까 그러는데 여러분들 자체 이 군무원 시험은 이제 그 필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면접 갖고 이제 당락이 결정이 돼. 그리고 이제 점수를 합산해 면접 점수하고 여러분들 이 필기시험 합산 점수를 토대로 점수가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 자체가 나는 서울 지역에 원한다. 저기 뭐 수도상위 발행부에서 공부하는 지난번에 학교에는 여기 수도상위 발행부 남태림 거기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서울에. 거기 넘어가는 군만회가 있고 여기 인천에 무슨 여러분들 또 무슨 부대에서 군만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지원하면 여러분들 순위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성적이 진짜 안 좋은 경우에는 저 강원도 원통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어. 너무 원통해 하지 말고. 이건 여러분들 뭐 본인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얘기 못하겠네, 여러분들. 작년에 비해서 커트라인이 재작년에는 73점이었어요, 일반 행정이. 작년도에 커트라인 자체가 평균 점수가 한 81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8점 좀 더 올라갔거든요. 근데 내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일반 행정 자체라든가 국가직 지방직 같은 때는 커트라인이 95점 정도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작년 수로 따지자 작년 우리가 얘기한 게 그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행정학이나 행정법 이런 것들은 점수 자체 비중이 작았잖아.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환산해가지고 다시 100점 만점으로 똑같이 돌려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국가직은 일반 행정이 94점 얼마가 돼야지 합격을 해. 그러니까 95점이 돼야지 합격한다는 얘기야. 쉬워요. 모든 과목이 95점이 나와야 돼. 너무 어려워요. 운도 있어야 되고. 지방직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90 이상이 아니라 90점이 아니라 더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잘 고민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좋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전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빨리 들어가서 여러분들 직업 갖는 게 좋아, 안 좋아?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들. 빨리 들어가서.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은 공무원은 다 비슷비슷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들어가나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주는 거 아니에요. 신분이 안정되고. 자, 원통에 가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 바람도 좋고 공기도 좋고. 자, 어디 하다 말았냐. 그래서 지금 얘기한 수요 측면에 관한 내용을 좀 얘기했고 공급의 측면은 이제 별도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수요의 측면만 좀 이해해 두시고 출제에 나오면은 요거에다 공급의 측면 집어넣고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과소공급, 과다공급 박스가 나오죠. 이것도 출제에 나온 적은 없으나 혹시 나올 기원성은 있어요. 그래서 과소공급만을 간략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소공급이나 과도공급이나 적정공급이 실패한 게 안 한 게야. 실패했으니까 정부 실패 원인에 들어가는 거죠. 자, 1번에 이제 갈브레이드의 선전 효과란 말은 여기 보세요. 민간 기업 자체 시장은 천절 경쟁 논리 아니야. 그러면 기업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가 그 기업의 제품을 소비해 줘야지 기업은 잘 나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자신의 제품 자체를 보다 많이 소비시키기 위해서 광고란 매체를 활용해서 소비자의 소비 심리를 자극해야 하죠. 그걸 선전 효과라고 그러는 게 무슨 효과? 선전 효과. 그래서 소비를 촉진시킨다고. 근데 여기 보자.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경쟁이야, 독점이야. 독점적 공급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민간 기업처럼 선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 선전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소비 심리를 자극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적정 공급보다 과소 공급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선전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처럼 선전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걸 얘기해요.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나온 게 두젠베리야. 두제가 아니라 두젠, 니은전이 들어가야 돼. 두젠베리에 두젠, 니은이 들어가야 돼. 베리의 의존 효과가 나왔는데 이 두젠베리의 의존 효과는 좀 전에 얘기한 선전 효과랑 의미가 같아요, 여러분들. 뭐랑 같다? 선전 효과하고 의미가 같아요, 여러분들. 선전 효과하고 의미가 같아요. 그러니까
선전이란 매체에 의존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 근데 이것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과소공급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한 게 머스그룹이 조세 저항 나온 거. 자, 여러분 여기 보자. 정부에서 여러분들 조세를 증의하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무조건 저항하고 반대를 해야 하네. 하죠. 그럼 여러분들 국민들 자체가 저항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조세를 인상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전개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과소공급 발생한다. 그 편이에요. 자, 다음 주에 합리적인 무지를 얘기할 때는 여기 보자. 인간들 자체가 개선할 수 있는 숫자가 여러분들 정해진 숫자가 여러분들 익숙한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자, 어디까지 보통 익숙하냐면은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는 6자리고 뒷번호는 몇 가지야? 7자리. 그러니까 7자리까지 보통 익숙해져 있다고. 근데 정부 예산 자체는 보자 여러분들. 단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0조. 그럼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익숙한 숫자.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이 지적인 한계 자체가 7자리인데 7자리 2배나 돼. 그럼 여러분들 정부 예산 자체가 과연 이것이 낭비가 되고 적절한지 우리 시민들이 분석할 수가 있어 없어?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한다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 반대만 하는 거야.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면 국민의 혈세가 증액되고 우리한테 부담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이걸 합리적인 무지라고 얘기합니다. 합리적인 무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무지. 알지 못하는 무지를 얘기합니다. 이것에 의하여 과소공급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과도공급, 과소공급 섞어서 고른 문제가 한 문제가 등장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자. 자, 문제 1번. 다음 중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의 원인별 연결이 잘못된 것. X의 비율 정부 실패 맞죠? 이번에 비용과 편익의 절연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 정부 실패 2번이죠. 3번과 4번은 다 정부 실패 들어간다 봐야 되겠고. 2번 나온 거 보자.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가. 1번의 외부 효과, 2번의 시장의 독점 상태, 3번의 X의 비율성. 자, X의 비율성이 또 나왔네요, 여러분들. 그렇죠? 몇 번 여러분들? 정답 3번. 3번은 여러분들 시장 실패가 아니라 뭐야? 정부 실패로 봐야 되겠지. 자, 그거 봤으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정리할 게 나와요, 여러분들. 자, 7번에 잠깐 보자. 현수 보세요. 여러분들 거대 정부의 근거에 정부 실패 현상이 발생해서 자, 그러면 이제 80년대부터 등장한 것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소정부론 구축 전략이 탄생합니다. 소정부론 구축 전략. 왜? 큰 정부의 문제점 자체가 발생했으니까 과거의 자유주의 사상 자체를 회귀하는 복고주의, 시장 복고주의론이 등장을 해. 자, 근데 이제 요 소정부론 구축 전략을 대표하는 것들은 보통 4가지 형태 정도로 나눠서 얘기하거든요. 하나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권력의 민주화를 얘기합니다. 권력의 민주화. 그다음 두 번째, 정부 기능의 재정립을 얘기하고. 그럼 세 번째 얘기한 게 규제 완화가 있고, 네 번째 민영화 해가지고 보통 4가지 형태를 소정부론 구축 전략으로 해석을 하지. 자, 그럼 여러분들 하나 물어보자. 이 권력의 민주화 자체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는 액통경의 말이 있어. 그러면 정부 권력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바로 이제 행정 통제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 행정 통제의 유형은 크게 2가지가 있죠. 외부가 통제는 외부 통제, 내부 통제의 형태로 나눠져 안 나눠져. 그리고 외부 통제 같은 경우에도 입법 통제, 사법 통제, 옴부즈만, 민중 통제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다음에 정부 이렇게 재정립 자체를 얘기할 때는 정부가 담당한다. 정부의 기능 자체를 몽땅 다 시장으로 민영하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정부가 할 일이 있고 시장이 할 일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무엇이 정부가 할 일이고 무엇이 시장이 할 일인지를 알아보는 검증 절차를 마케팅 테스트, 시장성 검증 절차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시장성 검증 절차는 여러분들 영국 그러면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 대처가 떠오를 텐데 대처 때 등장한 것이 아니라 대처 다음에 여러분들 추상 메이저 정부 때. 메이저 정부 때 시장성 검증 절차 제도가 탄생합니다, 여러분들. 예산가치 구현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밸류 포 머니라고 하는 여러분들 정부 정책에 근거하여 이게 탄생을 합니다. 탄생을 하는데 요 정부 기능의 재정립이 어떤 순서로 가는지를 좀 가져가야 돼. 그동안 여러분 시험 문제는 정부 기능의 재정립, 대표는 시장성 검증 절차의 개념을 묻는 게 나왔어요. 이제는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여러분들 순서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를 좀 가져가야 돼. 자, 교재 잠깐 좀 보세요.
본문 교재. 써보지 말고. 본문 교재를 어디를 펴보시냐 하면은 41쪽. 자, 41쪽에 펴보시면 그 상단에 행정기능에 정립해가지고 내용이 좀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순서를 보자. 제일 먼저 반드시 필요한 업무인가 질문을 던져. 그럼 옆에 no 그러면 과감히 폐지한다, 안 한다? 폐지합니다. 근데 만약 그 밑에 yes 나왔어. 그럼 다시 질문을 던져. 그렇다면 반드시 정부의 책임으로 해야 하냐? no 그러면 어떻게? 민간의 책임으로 민영화시키면 되겠죠. 근데 정부의 책임을 해야 돼. 이게 또 yes 그랬어요. 그럼 다시 질문을 던져. 그렇다면 정부가 반드시 직접 수행해야 하는가 하고 질문을 던져. no 그럼 여러분들 계약에 의한 민간 위탁 방식, 민간과 경쟁 입찰 방식을 함께 취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yes라고 했다. 자, 그럼 yes라고 할 때 보자. 먼저 공기업 방식을 선택을 하는 게야. 그게 아니면 책임 집행기관. 요 책임 집행기관을 책임 운영기관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우리 배운 거 책임 운영기관은 정부 조직이다 아니다? 100% 정부 조직이야.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아니다? 공무원이다. 그럼 여러분들 책임 집행기관하고 공기업 가운데 공공성의 성격이 보다 강한 것은 뭐야? 책임 집행기관이요. 그러니까 지장성 검찰 절차 가운데 공공성이 가장 강한 분야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러면 책임 집행기관 방식이지 옆에 있는 공기업 방식 그러면 틀려. 알았어요? 공공성이 가장 강한 분야에 쓰는 것은 바로 보다 책임 집행기관, 책임 운영기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검정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 숙지를 해두셔야 돼. 알았습니까? 이거 절차를 묻는 거 한 문제예요. 이제 절차를 물어볼 것 같아. 시험에 이렇게 안 나왔지만 개념 정의는 2번 나왔다. 근데 절차를 물어볼 개연성이 있다 없다?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잠깐 아까 얘기 안 한 게 지금 우리 본문 교재 40페이지 잠깐 펴봐요. 40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그 맨 위에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책 해가지고 민영화, 보조금 삭감, 규제 완화 3가지 방식이 나와. 그리고 이제 거기 사적 목표의 설정은 내부성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방법들 연결시키는 문제가 한 문제야. 자,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다 기억날 거야. 박민영이 죽었다 해서 3인영. 기억나? 그래서 사적 목표 설정 민영화. 그 밑에 파생조비효과 파복이 기억났나? 그 밑에 여러분들 권리의 변제는 권민규 얘기했잖아. 나머지 X의 비율성, 비용의 시정과 등등은 3개 다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거 대응하는 문제 또 한 문제예요. 다시 보자. 3인영, 2번째 파보기, 3번째 권민규 이렇게 오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거 머릿속에 암기돼야 돼. 암기상이야.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다시 우리 여러분들 규제에 관한 내용을 또 정리를 해두셔야 돼. 자, 정부 규제는 여러분들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 지난번에 정부 규제 얘기할 때에서 오른쪽에 그 상단에 수단 규제, 관리 규제, 성과 규제 그건 얘기해서 안 했어요. 얘기한 것 같은데? 얘기했죠? 그럼 이제, 자, 다른 것들 좀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규제의 편익, 규제의 비용 해가지고, 제임스 윌슨이 파악한 규제 정치의 모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다원주의 사회를 여러분들 분석한 결과, 다원주의 사회를 분석하고 이 4가지 형태의 정치 모델을 제시해 놓고 있어요. 알았습니까? 다시. 다원주의 사회를 분석하고 4가지 형태의 정치 모델을 제시한 인물이 제임스 윌슨이야. 그럼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이 말은 다원주의 정치 상황과 관련된 정부의 기능 그러면 규제의 기능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달리 얘기할 때 다원주의 정치 상황과 가장 관련성 깊은 정부의 기능 그럼 뭐다? 규제를 얘기하는 거야, 규제. 어떻게 해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4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어요. 이익집단, 그 다음에 운동가, 고객, 다수정치 4가지 형태. 그래서 이건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지만 이런 얘기했죠. 4가지 가운데 포획 현상이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뭐다? 고객 정치, 여러분들. 자, 그렇지만은 운동가 정치에서도 포획의 가능성은 있다 없다? 있다까지 얘기했죠. 특히 운동가 정치에서 포획된 결과는 엄격한 정책 집행이야? 느슨한 정책 집행이야? 느슨한 정책 집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회적 규제와 일맥상통한 것은 뭐다? 운동가 정치. 경제 규제와 일맥상통한 것은 고객 정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이 고객 정치를 일명 미시절연이라 그래. 뭐란다? 미시절연. 그럼 반면에 여러분들 운동가 정치를 얘기할 때는 거시절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뭐란다? 거시절연. 그러면 사회적 규제는 거시절연이고 여러분들 경제 규제는 뭐가 되는 거야? 미시절연. 그것도 연결해서 가지고 가야 돼. 연결해서 가지고 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규제의 대상에 따라서 광의의 경제가 있고 사회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규제로 나눠지고 다시 광의의 경제 규제 같은 경우에도 협의의 경제 규제하고 독과점 규제 형태로 나눠진다고 얘기해서 있어요. 했죠? 근데 하나 유의할게. 특별한 전제가 없는 한 경제적 규제를 얘기해라. 그럼 뭘 얘기한다? 협의의 경제 규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들 쭉 나온 것 좀 숙제해서 가져가야 되겠고, 특히 여러분들 진입 규제, 가격 규제는 뭐와 관련돼? 경제 규제, 생산자 보호의 성격, 경제 규제. 그리고 이 경제 규제에서는 여러분들 자 물어보자.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게야, 경쟁을 제한하는 게야. 경쟁을 제한한다 그랬죠. 인허가, 면허, 몽땅 다 경제 규제 아니야. 그러면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스미스가 파악한 시장 경제 원리하고 충돌되기 때문에 개별 산업 몇 개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개별 산업이란 말이 나왔고 맨 밑에 포획이란 말은 뭐 뻔한 내용이니까 내용 좀 가져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독과점 규제를 얘기했던 여러분들 거기 이제 쭉 내려가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하죠. 왜? 시장 경쟁을 창출하기 때문에 스미스가 파악한 시장 경제 원리의 구현이야. 그래서 모든 사업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지금 얘기한 이 독과점 규제를 얘기할 때는 독점 과정은 뭘 갖고 있다? 대량의 여러분들 경제적 힘을 가져 안 가져. 가다 보니까 규제를 받을 때는 여기에 근거하여 정부하고 대립의 칼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다 없다. 이따까지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사회적 규제를 얘기할 때는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 행동을 규제하는 게 사회적 규제. 소비자 보호의 성격 강하다고 얘기해서 했어요. 그렇죠? 이건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얘기해서 했어요. 시장 경쟁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공익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네. 공익단체의 반대말은 뭐야? 사익단체지. 사익단체는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를 얘기해요. 공익단체는 환경,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제 시민단체가 대부분 공익단체, 매스컴 공익단체 들어가죠.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형태 정도는, 세 가지 형태 정도 좀 구분해서 가져가시고, 자, 오늘날 경제 규제는 완화하고 사회적 규제는 강화하는 쪽으로 규제가 간다 안 간다?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좀 내용 정리해서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그거 묻는 거 한 문제 여러분들. 그리고 경제 규제하고 사회적 규제 가운데 물어보자. 역사가 오래된 것은 경제 규제야 사회적 규제야? 경제 규제 역사가 오래돼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1887년대 공식으로 탄생했고, 사회적 규제는 1960년에 등장해요. 언제? 1960년대 사회적 규제가 등장합니다. 그 역사를 묻는 것도 한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그 말씀 이제 하단에 규제의 방식에 따른 구분해가지고 포지티브, 네거티브. 자, 포지티브를 적극적 규제라 그러고, 네거티브를 소극적 규제라고 해야 하네.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이 적극이고 원칙 여러분들 허용과 자율 예외가 금지가 네거티브. 여러분들 오늘날 얘기하는 규제의 성격은 어디로 가는 게 바람직해? 적극이야 소극이야? 소극적 규제. 이 소극적 규제가 바로 친시장 정부, 시장을 살아가는 정부 역할이라고 얘기해서 했죠. 21세기를 규제 국가로 파악할 때도 이들은 포지티브가 아니라 바로 뭐다? 네거티브, 소극적 규제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제의 주체에 따라서 직접 규제하고 간접 규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직접 규제를 얘기할 때는 정부가 주체가 돼서 기업을 규제하는 걸 얘기하고, 이 간접 규제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공동 규제가 있고 자율 규제. 공동 규제는 이제 정부하고 여러분들 시장이 함께하는 걸 얘기해, 민간이.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한번 해보자. 여러분 자원봉사도 들어봤죠? 자원봉사. 자원봉사가 바로 공동 규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원경찰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시민들 가운데 여러분들 의용경찰들하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인 경찰 자체가 함께 여러분들 뭘 해? 치안 유지 그런 걸 여러분들 활동을 한다고. 선생님이 1년 정도 했었고 1년 한 2개월 해서 했는데 선생님이 그걸 한 이유가 왜냐면은 제복이 멋있잖아. 경찰 제복.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의용경찰을 자치경찰을 지원하면 제복을 하나 맞춰줘. 되게 멋있어. 그래서 그거 입고 싶어가지고 옛날에 했는데 경찰보다 더 멋있어 내가. 경찰들이 교수님은 진짜 경찰 타입이시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다 꼭 내세웠어 날. 그래서 여러분들 수원 무슨 일본가 거기에 나 사진 많이 찍혔고 이러는데 애들이 나보고 경찰에 종사하는지 알아. 애들은 너 나중에 경찰에 투신했냐고 물어보더라고. 제복이 멋있어. 나중에 여러분들 공무원은 안 되겠구나. 공무원도 할 수 있겠다. 공무원 돼가지고 여러분들 뭐 가입 한번 해봐. 제복 하나씩 다 줘. 우리 완장 차는 거 좋아하잖아. 완장 차는 거 좋아하잖아, 여러분들. 육두방망이 딱 하나 메고.
괜히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깡패도 안 무서워. 깍두기도. 자, 이게 공동규제야, 이게 공동규제. 이 공동규제는 그래서 민간단체 규제권을 위임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부를 위임한 거 아니야. 함께하는 걸 얘기하고. 자율규제는 규제 대상 집단한테 규제권을 부여한 걸 얘기해. 그러니까 변호사협회에게 변호사 징계권 부여하는 것들, 이 자율규제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규제 유형은 제가 한 문제가 등장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자, 오른쪽에 문제 연구를 한 거 보자. 윌슨의 규제 정치의 모형 중 불특정 다수가 비용을 부담하고 소수에게 편익이 집중되는 현상.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고객 정치. 이 고객 정치가 나올 비용수이 70%야. 그 다음이 뭐가 나오고? 운동가 정치가 나오고. 하나 물어볼게. 고객 정치에서는 거기 여러분들 비용 부담 집단 자체가 다수에게 분산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비용 부담 집단에게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그러면은 고객 규제 여러분들. 고객 정치야, 고객 정치. 왜 그럴까? 규제, 지금 얘기한 여러분 규제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 자체가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는 여러분들 비용 부담 손실은 커, 적어. 적다 보니까 뭐 하나쯤이야 내가 안 해도 누가 대신 해주겠지라고 하는 무임승차 의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행동에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는 것 고객 정치. 비용 부담 집단에서 집단 행동에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고객 정치 해가지고 그것도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자. 이거 봤으니까 이거죠, 여러분들. 근데 규제 완화에서는 경제 규제는 완화하고 사회적 규제는 강화한다 그랬다. 그리고 이제 민영화 방식인데, 자, 민영화를 얘기할 때는 꼭 가져갈게. 민영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장단점이야. 민영화의 최고의 장점 뭐예요, 여러분들? 최고의 장점. 효율성 제고예요. 뭐의 제고? 효율성 제고입니다. 민영화의 최고의 장점. 단점을 얘기하라면 뭐야? 효율성과 반대에 있는 행정이냐 뭐? 형평성 경시죠. 그 민간으로 책임 전가 현상 발생이 안 해. 지나친 경쟁의 심화 현상 발생이 안 해. 하죠. 그런 것들은 지금 얘기하는 문제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 제고하고 이 정도는 가져가야 돼. 민영화의 장단점. 알았습니까? 민영화 뭐 광의 협의 그런 거 시험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요. 대신 이제 민영화의 구체된 방법들을 묻는 것들이 출시에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 그 지금 그 서브 규제 계약 구매권 허가 보조금 공동생산, 이 공동생산이 바로 자원봉사를 얘기하는 게야.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5가지 형태가 쭉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는데, 자, 계약 방식에서 좀 가져갈 게 뭐가 있냐면 거기 여러분 장단점으로 보지 마시고 정보조직법 제6조 같은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 규정이 있어 없어? 있죠. 그 민간위탁 규정으로 가져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법문규제를 잠깐 봐봐. 법문규제 어딜 보시냐면은 지난번에 이거 얘기 안 했나? 45페이지. 45페이지. 법문규제 45페이지. 거기 맨 위에 시마노트에 민간위탁 계약 공급 방식이 나왔고 그 3번에 법적 근거가 나온 거 봐. 정부 조직법 제6조 나온 거 보자. 행정기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정. 자, 그 다음 민간위탁 대상 부정하라.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그럼 이 업무는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돼 있다 안 돼 있다? 관련돼 있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민간위탁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나오죠. 그럼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된 분야는 민간위탁으로서는 여러분들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걸 대표하는 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무슨 행정? 교도행정. 교도행정, 국방행정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문 던지는 게 민간교도소는 여러분들 지금 민간위탁 방식이 아니야. 다른 방식이지. 다른 방식이에요. 알았습니까? 민간교도소는 민간위탁 방식이 아니야. 다른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혼동하지 마세요. 민간위탁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지금 이게 교도행정이나 국방행정은 민간위탁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까지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좀 숙지해서 가져가야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나 가져갈 게 뭘 가져가냐면은, 여러분들 저 서브 규제 4페이지 잠깐 해봐. 4페이지. 4페이지에 여러분들 그 민영화의 구체화된 방법 가운데 구매권이라는 게 나왔나? 두 번째. 이 구매권을 영어로 꼭 외워둬야 돼. 영어로 뭐라 그래? 그걸 바우처라 그래. 뭐란다? 바우처.
바우처. 영어로 나올게요. 영어로 바우처. 왜? 구매권, 이 바우처는 구매권 방식, 증서, 교부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해석을 아직까지 학자들이 하나로 통일 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바우처로 외워두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근데 바우처 방식을 얘기할 땐 여러분들 소비자한테 보다 많은 선택권을 부여한다란다? 부여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효율적이며 낮은 공공서비스의 품질에 덧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칠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부여하는 방식, 지금 얘기한 구매권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매권 방식. 그러니까 이건 좀 여러분들이 개념의 형태를 이제 숙제에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알았냐? 구매권 방식 가지고 가야 돼.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밑에 보자. 자, 우리가 방금 민영화 방식 자체를 얘기했던 생산의 주체하고 결정 주체에 따라서 네 가지 형태의 조합이 이루어져. 거기 여러분들 정부가 공급 결정 주체가 되고 생산은 여러분들 정부가 하는 것. 이걸 정부 서비스형, 정부 공급형이라 그래. 이 정부 공급형은 두 가지 형태. 정부가 협정 방식이 있고 공기업 방식. 이게 지금 얘기한 식으로 정부 공급형, 정부 서비스형을 대표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옆에 정부가 결정 주체가 되고 생산의 주체 민간인 것. 이걸 민간 위탁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민간 위탁형은 계약, 허가, 보조금 방식. 이것이 지금 얘기한 식으로 민간 위탁 방식으로서 활용한다란다? 활용되고 있다. 활용되고 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민간이 공급 결정 주체가 되고 정부가 생산의 주체가 된 것을 민간이 정부한테 위탁했다 하여 이것을 민간 위탁형이라고 얘기해요. 민간 위탁형. 정부가 민간한테 위탁했다. 그것은 민간 위탁형이고, 거꾸로 여러분들 민간이 정부한테 위탁했다. 그걸 정부 위탁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민간이 공급 결정 주체, 민간 행사, 이 민간 공급형, 이 민간 공급형을 대표해 바로 뭐야? 시장이지 뭐야? 시장. 시장은 다 주체가 어디야? 시장이 주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조활동 같은 경우 들어갑니다. 자조활동. 그리고 자원봉사, 그리고 구매권. 이건 지금 얘기한 식으로 민간 공급형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내가 공급 결정자 자체를 얘기할 때는 공급을 누가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나 아까 어떻게 썼어? 바우처. 이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자. 이건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정부가 있고 이쪽에 소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쪽에 뭐가 있다? 민간 기업이 있다. 그럼 정부가 여러분들 취약계층한테 뭘 줘? 구매권을 줘, 안 줘? 구매권을 주면은 이 소비자 취약계층이 쌀 구매권을 받았다. 그럼 쌀 가게가 여러 가지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공급을 누가 할 것인가? 쌀 가게를 이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공급 결정 주체가 누가 되는 거야? 소비자, 민간이 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 민간 기업 이걸 B라 그러자. B를 선택해서 그럼 B가 이제 어떡합니까? 생산해서 공급을 해야 하네. 하죠. 그럼 생산 주체는 뭐야? 민간 기업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얘한테 뭘 받아? 구매권을 받아. 그럼 정부한테 비용을 청구해야 돼. 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공급 결정 주체도 소비자 민간이고 생산의 주체도 민간 기업 아니야. 그래서 바우처 방식을 얘기할 때는 민간 공급형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알았냐? 그리고 거기 또 하나 자조활동하고 자원봉사의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자조활동과 자원봉사의 차이점은 여기 보자. 서비스 수혜자하고 서비스 공급자가 동일 집단이나 동일 계층에 속할 때는 자조활동이야. 근데 이것이 분리가 됐을 때는 자원봉사가 되는 거야. 자원봉사가. 알았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보자. 선생님이 아파트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여러분들, 자,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주민 순찰활동 우리가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민들끼리 여러분들 조를 짜가지고 매주마다 뭐 두 번씩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순찰을 해. 이거는 바로 뭐냐? 공급자도 주민이고 수혜자도 주민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여러분들. 근데 이 자원봉사를 얘기했던 여러분들 여기 보자. 자, 우리 자원봉사를 어디로 가자? 요양원 가자.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겨? 여러분들은 공급자가 되는 거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뭐가 되는 게 수혜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얘기한 식으로 공급자하고 수혜자가 일치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건 지금 얘기한 뭡니까?
자원봉사를 얘기하는 거야, 자원봉사. 됐죠? 그러니까 공생산 공동공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원봉사를 공동생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출제, 이 사바스가 얘기한 게야. 이 사바스가 얘기한 것도 출제로 왔었어요, 여러분들. 2번씩 나왔고, 이거 출제로 왔을 때 학생들이 대부분 틀렸어요. 그러니까 내용 좀 구분해서 가져가십시오. 알았습니까? 그럼 구분해서 내용 정리해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행정의 시장 실패, 정부 실패에 관한 내용 좀 밝혀봤고, 이 문제 잠깐 좀 보자. 여러분, 문제, 2020년도 문제. 자, 2020년 문제를 좀 보고 또 우리가 추가할 게 또 한두 개가 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여러분 문제 3번에 잠깐 보자. 3번. 작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1번에 행정권 우호라를 인정한 정치행정일. 1번을 얘기하던 여러분들 바로 뭐야? 통치 기능설이든가 발전 기능설 해가지고 큰 정부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1번은 무조건 아니고. 이번에 30년대 공황 이후에 뉴질 정책을 얘기할 때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을 한 게 안 한 게야. 한 거지. 큰 정부가 돼야 되겠고. 복지는 무조건 제가 큰 정부라고 얘기했죠. 정답은 4번이죠. 신공공관리론 우리 공부했을 거야. 작고 일찍인 정부의 구축을 얘기한 게 신공공관리론. 정답 4번이고. 자, 문제 4번 나온 거 보자. 나 이렇게 박스가 주어지고 고르는 문제 형태가 등장한다고 얘기했었어요. 했죠, 여러분들. 네, 다음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한 용어는 정부는 특정 지역의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기 과일 지구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토기 과일지구로 지정된 후 주택가격은 오히려 급등하였다. 이는 주택 소유자들이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토기 과일 지역의 지정으로 인해 그 지역의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뭐야?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인 효과 바로 뭐야? 파생적 외부 효과죠, 여러분들. 정답 4번이죠. 이 파생적 외부 효과를 정부의 그냥 외부 효과성에도 같은 말이에요. 정부의 외부 효과성. 근데 여러분들 정부가 빠지고 그냥 외부 효과성 그러면 틀려본 시장 실패야. 파생적 외부 효과를 정부의 외부 효과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같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외부 효과가 여러분들 공적 분야에서 발생한 게 바로 파생적 외부 효과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렇게 좀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자, 우리 문제 5번인데, 여러분들, 다시 이거 잠깐 보자. 우리 지난번에 이거 봤나? 봤지? 이거 풀어봤던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민장 임대사업 해가지고, BLT, BOT, 그런 거 배워서 안 배웠어? BTL 그런 거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죠. 그건 생략. 자, 생략하고, 그럼 문제 6번 락. 문제 6번.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걸 이렇게 나왔어요. 1번에 공공성의 침해, 2번에 서비스의 품질 저하, 3번에 경쟁의 심화, 4번에 책임 확보의 곤란. 자, 재작년도 군무원 구분 문제야. 일단 여러분 4번은 무조건 아니죠. 1번도 무조건 1번도 문제점이고 4번도 문제점이죠, 여러분들. 아까 지나친 경쟁의 심화도 문제점이라 했지. 여러분 여기 보자. 민영화 이루어지는 상호 경쟁에 의하여 품질 좋은 서비스가 공급이 돼야 한대. 대체 여러분들 보다 소비자 자체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노력을 하겠지. 그게 정답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2번이 돼야 돼, 2번. 이거 조금만 갖고 하면은 답 형태가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됐습니까? 자, 좀 쉬었다가 여러분들 행정 2년 파트 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자.